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결국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독서 원장 방송 책 읽어 주는 기자 둘. 저는 김기혁 기자예요. 정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 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써요? 얼굴 빨개가지고. 빨간데 뭐 지금도 여기 빨갛 보이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이거를 제 면상을 그대로 공개하는 거는 굉장히 실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스크 쓰고. 그냥 벗고 해. 안 해. 답답해. 안 해. 아이고. 자, 이번 주에 원래 다루던 소설은요 신경송 작가의 외딴 방이었죠. 네. 그런데 지난주에 좀 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지난 지난 일요일에 우리 문학계에 큰 족적을 남겼었던 분이 별세를 하셔가지고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왜냐하면 좀 우리가 살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점 같은 걸 많이 남겨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번 주에는 그분 이야기를 하는 그게 걸로. 중요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외딴방 안 읽어서 그런 거 아니죠? 외딴방이 너무 길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닌 절대 거죠.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자, 김지하 시인이죠. 원래 시인이고 시인을 넘어선 우리 문단의 아주 유일무이한 존재감이었죠. 우리가 그동안 소설만 다뤘지만 이런 시인이 없죠. 국내에서. 그래서 근데 일찍 가셨어요? 보니까 나이가 41년생이시니까 우리 좋아하는 현기영 선생님하고 동갑이신데 현기영 선생님은 제가 돌아오는 주말에도 뵙기로 했거든요. 지금도 술을 잘 드세요. 술 먹기로 했죠. 예, 근데 이렇게 좀 빨리 돌아가셨는데 전립선암 투병도 하시고 고문 후유증 때문에 오랜 투병 생활 하시고 또 뭐 부인의 이야기입니다만 정신병원도 막 12번 정도 입원하셨다고 하고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김지하라는 사람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누구는 되게 애증의 사람일 수도 있고, 애증이면 다행이죠. 애증이면 다행히 어떤 분은 또 되게 미워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근데 그 사람이 남겼던, 그분이 남긴 글과 또 행동 양태의 변화,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뭐 이런 거 사실 되게 재밌는, 되게 우리가 짚어볼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김지하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죠. 우리가. 일단 김지하라는 분에 대해서 1분 동안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드릴까요? 자, 1분 요약이에요? 1분 김지하를? 요약. 김지하 1분 요약. 아예 누군지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준비 됐나요? 네. 시작. 41년생이신데 70년에 29살에 그 유명한 오적이라는 시로 당시에 박정희 정권을 풍자해서 또 잡혀가시고 74년에 민청학년 사건으로 잡혀가셨는데 금방 보석으로 풀려나셨는데 또 잡혀가셨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런 투쟁 때문에 70년대 운동권 또 20, 30대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저항 세력의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정말 대단한 족적을 남긴 분인데, 이분이 91년에 쓴 칼럼 때문에 그 진보 진영으로부터 변절자로 낙인이 찍혀서 그때부터 이제 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또 생명사상을 전파하시고 전혀 좀 결이 달라지셨는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또 연이어 인터뷰에서 원색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중에 각인됐다가 한참 잊혀졌다가 부고가 지난 8일에 들려왔죠. 자세한 얘기는 차차 해보죠. 오, 좋았어. 아 그래요? 오, 이거 좋았어. 준비도 안 했는데. 아주 이제 1분 요약에 특화되고 있어요. 나 너무 답답해. 나 형 얼굴 보고 싶어. 아, 주혁이 형 마스크 좀 벗으셔. 또 주혁이 형이 넘어간 게 아니라 은근히 즐겨요. 아니야. 어제 저희가 회식 있어가지고 간만에 여러분도 요즘 회식 많으시죠? 그냥 의식이 아니었어. 어제.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 마음대로. 자, 김지하 시인 하면은 근데 오적이라는 시 제가 어제 제대로는 얼마 전에 이거 방송 준비 때문에 처음 읽어봤는데 글이 되게 리드미컬하더라. 엄청 길어. 엄청 길고 그냥 5 종류의 국회의원, 재벌, 고위공무원, 장차관을 조지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오적 얘기 지금 해요? 오적은 하시죠. 네. 30살에, 그러니까 아까 29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나이로 치면 이제 30이죠. 41년생이 70년에 썼으니까. 근데 참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전설적인 작품들이 의외로 작가들이 젊을 때 썼어. 우린 뭐였냐? 우리의 전설은 언제나. 근데 오적이라는 작품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5가지의 이 사회의 암 같은 그런 암적인 고위 존재. 암적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뭐랄까 굿하듯이 약간 노래하듯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전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언론이 나와요. 네, 보면서 그 장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추문 듣고 뒤쫓아온 말 잘하는 반벙어리 신문기자 앞에 놓고 일국의 재상도로 부정이 웬 말인가 귀거래사 꿍얼꿍얼 자네 핸디 몇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재밌더라고. 근데 정말 그때 그 당시에도 언론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추문 듣고 뒤쫓아온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부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온 반벙어리 신문기자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이런 지금 장애인 비하 발언일 수 있지만 이제 그때는 이런 표현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일국의 재상한테 부정이 웬 말인가 이렇게 호통치고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자네 핸디 몇이더라 이렇게 같이 됐고 골프나 쳐가자. 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보면서 이때도 언론에 대한 정말 이게 오히려 이때는 더 심각했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오적을 쓴다면은 장관이랑 고위공무원을 하나로 묶고 언론을 따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되게 읽다 보면은 되게 운율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 오적이라는 시도. 사실 지금 같으면 제 생각에는 육적해가지고 언론 하나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따로 한 구다리 써야겠다. 70년에 그 서슬퍼런 시절에 그렇게 풍자적이고 은근히 웃기잖아요. 웃겨요. 약간 판소리 같기도 하고. 맞아요, 재밌어요. 예. 상당히 그 저작거리 언어로 당대의 그 주류 엘리트를 비꼰 거죠. 근데 저는 지금의 시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데 오적이라는 시를 아니 이 정도 글도 못 쓰나? 아유, 또 박정희 시대를 또 무시하시는구만. 무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정도 글도 못 쓰게 했다는 건가 싶어가지고 정말 보는데 정말 너무 심하더라고. 그럼 우리는 벌써 잡혀가. 그래서 그 시를 실은 사상계 편집진 김지하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뭐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그런 시절인 걸 알면서 쓴 게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죠. 그런 분이었고 이제 유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타는 목마름으로는 너무 유명한 시고 또 안치환이나 김광석 노래로 더 기억을 하고 있고 참 감동적인 시예요. 뭐 다 아실 테지만 특히 마지막에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근데 이게 여러 군데 나오지만 좀 원형이 되는 시가 있다도요. 네. 프랑스 시인 폴 엘리아르라는 시의 자유에 제가 읽어보니까 그 너의 이름을 쓴다는 비슷해. 그 돌과 피와 종이와 재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어디에 쓴다. 프랑스 시는 엄청 길더만.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모티브를 갖고 왔을지라도 이 타는 목마름으로란 시에 이 강렬한 어떤 절박한 느낌 그리고 그 순간 지나가다가 누가 백모로 쓴 걸 보고서 막 절규하는 느낌. 그래서 그때의 그 갈망과 민중들의 바램을 이렇게 짧은 시에 담아낸 이 절묘한 포착. 이거는 별로 이렇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대학교에 가면 지금 대학교는 사실 저 때만 해도 막 이런 곡들이 교내에서도 막 들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제대로 들었던 건 역시 그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 유명하죠. 께서 이제 부르신 저 예전에 대리께서도 한번 그 영상을 튼 적이 있는데 그게 참 절절하게 뭐랄까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부른 것보다 더 약간 절절하게 그 가사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공연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걸로 저는 기억해요. 타는 목마름. 근데 이제 이 시도 상당히 김지아 씨가 뛰어나다 이건 저희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걸 모르는 분도 없겠거니와 또 많은 훌륭한 문학인들이 분석을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대 그런 글들을 썼다는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 그 뒤에 이제 생명사상의 경도 대신 뒤에 글도 훌륭한 것들이 많고 또 이번에 돌아가실 때도 김훈이나 이문열 같은 우리 문단의 거장들이 헌사를 바칠 정도의 정말 거물이죠. 그건 저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 이분이 대단한 거는 이분의 투쟁이 대단한 거는 뭐 수많은 투쟁가들이 있었잖아요. 당시 운동권도 있었고 그분들이 지금 또 정치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누가 할 수 있겠어? 74년에 소위 얘기하는 민청학년 사건이 이제 일어나요. 유신 때인데 이제 민청학년이란 뭐 조작된 이제 저 이적 단체가 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뭐 이렇게 사회 소요 사태를 일으킨다 뭐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공 조작 사건이죠. 근데 그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가 돼서 김재하 선생이 이제 잡혀가요. 근데 보석으로 몇 개월 있다 풀려나. 근데 그 안에서 이 민청학년 사건의 배후가 이제 인혁당 재건이다 그랬잖아요. 인혁당 사건 다 아시죠? 인혁당 사건은 1차, 2차가 있습니다. 64, 74인데 64년에 인혁당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인민혁명당에서 이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또 막 이랬는데 그때 이제 검사들조차 그 서슬퍼런 시대 검사들조차 이 국정원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너무 고문을 해서 증거들을 조작해서 이제 검찰로 넘긴 거야. 검찰이 이걸 법원에 가서 기소해서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들도 양심상 도저히 이걸 못 하겠는 거야. 다 이거 조작된 증거들이니까. 그래서 막 그때 막 부장판사가 사임하고 굉장히 소요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사형된 사람은 없었어.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서 다시 인혁당 재건이라는 곳에서 이 민청학년을 주도했다. 그래서 그때 일부를 다시 잡아들여서 그 아시죠? 사법살인. 이 중에 8명은 대법원 판결 나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이 돼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사법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아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해서 당사자들한테 그러니까 민청학년 사건으로 이분이 감옥에 가서 그 인혁당 재건이 사람들이 잡혀와 갖고 이제 막 그 다시 조작된 이 과정들을 당사자들로부터 들었어요. 이게 진짜 아무 증거가 없는데 괜히 그냥 갖다 붙이려고 이 당시에 중앙정보부에서 이렇게 끌어모은 그 정황을 이 양반이 듣고 이제 보석으로 풀려 나왔어. 감옥에서 뭐 김재하가 감옥에서 놀다 나왔겠어요? 거기서 모진 고문도 당하고 뭐 고초를 겪다 나왔겠지.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그 얘기를 들은 이상은 가만히 못 있겠는 거야.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연말마다 읽는 이 리영희 선생의 대화라는 이 제가 한 뭐 수십 번 읽었는데 연말마다 읽어요? 연말마다 전 항상 이거 읽어요. 근데 여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하가 74년에 김지하가 이제 이 리영희 선생이 살던 제기동 집에 그 투옥됐다가 보석으로 나와서 이제 찾아와 갖고 내가 중앙정보부에서 얼마나 야만적인 고문을 당했는가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쓰겠다고 말을 하길래 리영희 선생이 말렸대요. 왜냐하면 또 감옥 가야 되니까. 너 뭐 그러다 몸 상한다. 그래갖고 지금은 휴양하는 셈치고 시골 여행이나 해라. 그래, 그동안 네가 동학농민혁명운동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녹음기 한 대 들고 호남 지방을 돌면서 동학 현장 녹취를 해라. 자료 조사하면서 좀 쉬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집을 나갔대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구속됐다는 기사를 본 거야. 쌩까고 글 쓴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인혁당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듣고 못 참고 쓴 거예요. 그래 또 잡혀가서 그때 진짜 죽도록 고문당했어요. 여러분, 내가 끌려가면 진짜 저는 고문을 뭐 글로만 봤지만 진짜 글로만 봐도 저는 나 같으면 다 불겠다. 잠깐만요. 불 테니까 치워주세요. 라고 할 것 같아. 너무 무섭지. 근데 그걸 당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다시 내가 이걸 하면은 다시 잡혀가는데 이걸 못 참은 거야.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세상이 결국 알렸어요. 그때 그 쓴 책이 고행 1974라고 본인이 감옥에서 보고 들은 그 인혁당 사건의 조작 그 과정들이 폭로된 글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 최고조로 고초를 겪으시고 꽤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몸이 다 망가졌죠. 이런 투쟁은 저는 그 누구도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운동권 학생들, 뭐 전대엽도 그렇고 학생들이 뭔가 이제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하고 88년 뭐 그때 노태우 정부 때도 굉장히 이제 많이 기대고 이제 사상적으로 되게 글 한 편 한 편이 되게 이제 운동권 이제 학생들 지금 뭐 그다음 386이라고 해야겠죠? 386 당시 386들한테 되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일이 터지죠.
그런데 갑자기 아니 뭐 저 이제 박정희도 죽고 이제 전두환 시대가 되고 전두환 시대에서 이제 1987년에 6월 항쟁이 일어나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김지 어쨌든 7, 80년대는 계속해서 뭐 독재자의 양태는 바뀌었지만 민주화 운동은 맥락을 이어갔는데 그 정신적 지주 그러니까 70년대 대부면 이제 80년대 운동권에서는 정말 이제 그 원로격으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위치에서 91년,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아주 김지하 인생에서 큰 일이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본인이 글을 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분신 정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한번 다 아시겠지만 그때 강경대 열사가 이제 경찰들한테 잠깐 분신 정국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91년에 이제 3당 합당이라는 게 그 직전에 네. 90년에 있었잖아요. 87년에 우리가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노태우가 당선이 돼서 전 국민이 이제 좌절에 빠져 있는데 그 직후 총선에서 야당이 이제 과반 의석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야당이 이제 과반을 차지하게 됐지만 당시에 야당에 김영삼, 김대중이 있었는데 김영삼의 신민당이 여당과 합당을 해서 여당이 과반이 됐어요. 3당 합당이라고 하죠.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이렇게 3당 합당을 해서 정말 이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대학가에서 여러 가지 소요사태라고 하면 좀 합니다만 시위, 집회 이제 격렬하게 일어났는데 이제 그 당시에 명지대 강경대 군이 그 전경들의 구타를 당해서 목숨을 잃죠. 정말 이제 대학생들이 맞아 죽은 분노하지. 거 경찰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분신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분신한 김기설 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우리 최근에 많이 익숙하시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아주 연관이 있죠. 뭐 그건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주 어린 학생들이 막 20살, 22살 이런 정말 이건 너무 어려워. 이런 분들이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몸을 불사르면서 이 독재 정권 물러나라, 군사 정권 물러나라, 강경대 죽음 책임져라. 이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이 사회가 이제 비극적인 국면으로 정권도 상당히 당황했죠. 그렇게 흘러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노태우 정부로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반전이 이제 그 뒤로 일어나는 게 약간 이 학생 운동이 너무 이 철없이 목숨을 막 함부로 희생하고 그 와중에 그거를 부추기고 해서 과격하게 흘러간다 이런 약간 이제 일반 시민들의 원래 대세를 좌우하는 거는 일부 운동권이 아니고 범국민적인 여론이잖아요. 대학생 너무 심하다 이렇게 흘러가는 사건이 이제 여론의 흐름이 바뀌는데 그 계기를 이 김지하 선생이 줬어요. 그 비극적인 일이야. 뭐죠?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물론 이제 그 제목은 그게 아니라 원래 제목은 뭐 김지하가 젊은 벗들에게 뭐 하는 말인가 뭐 그런 식의 제목이었는데 조선일보에 실었어요 이거를. 그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너무 이러니까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신문사 편집국장들을 다 부른 거야. 저 뭐 방송국도 그렇고 보도국장들을 다 불러갖고 야 이거 좀 기사 좀 제대로 이 약간 좀 이거 무마시키는 기사 연재를 좀 해봐라. 그래갖고 그때 뭐 운동권의 이런 과격한 시위를 좀 비난하고 분신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좀 그러니까 이제 써줘라 이런 얘기. 노골적으로 못하니까 그런 식이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학생도 공부합시다 시리즈 뭐 이런 걸 주문했대요 실제로. 근데 이제 신문사들은 원래 당시에 말을 안 듣잖아. 그래서 그 주문한 것조차 폭로를 해버린 거야. 근데 이제 방송국들은 또 열심히 글을 또 KBS는 그때 이제 기획 보도를 하고 그랬대요. 그런 와중에 이제 조선일보에 지금 얘기한 이 칼럼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저도 뭐 그 글은 워낙 유명해서 저도 예전에도 읽었는데 이번에 또 읽었는데 글쎄 저는 그러니까 글 자체로 봤을 때는 설득력 있는 글은 아니었어요. 설득력 있는 글은 아니었는데 김지하가 운동권의 대부인 김지하가 학생들의 그런 분신을 굉장히 폄훼하고 그걸 부추기는 이제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 되게 신랄하게 이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되게 글 자체가 되게 뭐랄까 종교적이고 약간 그런 무속 같은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글 자체가
근데 되게 그런 보면은 되게 기분 나쁘겠다. 우통우 입장에서는 그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왜냐면 이게 저는 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글을 쓸 때 당연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아예 없어. 그러니까 왜 이런 글을 쓰셨을까 그때 김지아 씨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태우가 나쁜 거는 군부 독재가 나쁜 건 당연히 아니까 뭐 그 얘기까지 굳이 할 필요 있겠나 싶어가지고 썼는지 뭐 왠지 모르겠지만은 일방적으로 이 죽음의 구판을 거쳐라 왜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젊은 20살이 뭘 안다고 그렇게 해요? 뭐 죽냐 그렇게 그리고 너희 그렇게 목숨이 어떤 한 정권이나 사상보다 더 중요한데 어떻게 목숨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냐? 뭐 물론 김재현 선생이 되게 생명주의 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어떤 분신이나 자살이나 그런 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나쁘게 봐서 그렇게 쓴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저로서는 글 자체가 되게 일방적인, 되게 뭐라고만 계속하는 그런 글이어가지고 되게 다시 읽어도 잘 이해 안 되는.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목숨을 아주 비극적으로 그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방식으로 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김지아란 어른이 야 그러지 말자. 이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조선일보에 기고를 했을지라도. 그러니까 말릴 수는 있어요. 야 알겠는데 진짜 생명이 더 중요한 거니까 야 그렇게는 하지 마. 이거 이러면 이제 이렇게 김지아가 이걸로 욕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글인 줄 오해하고 계시는데 글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되게 일단 쪽으로 뭐라고 했어.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 20살 이제 뭐 제일 처음에 분신한 뭐 저 그 서강대였나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때 분신을 시도하다가 못하고 나이를 먹고 이러면 자기의 그 시도를 후회할 수 있겠죠. 그쵸. 나이를 먹으면 뭐 사람이라는 게 이제 나이를 먹고 배우는 게 쌓여갈수록 생각이 달라지니까. 근데 어쨌든 생각이 뭐 짧고 세상에 대한 식견이 부족할지라도 어린 나이에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건 대단히 슬프고 비극적이고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결심을 한 것도 분명한 사실인데 그 죽음을 어느 민중이 당신들처럼 그렇게 경박스럽게 목숨을 버리던가 아주 폄하해요. 그 이미 죽어버린 목숨을 철부지란 말도 정확하지 않다. 논의는 철부지조차도 아니다. 당신들은 지금 극히 위태롭다. 뭐 하면서 이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 대목이 제일 소름 끼치는데 네크로필리아란 말을 써요. 네크로필리아가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 이게 좀 더 비하하는 말이죠. 좋아하는. 네크로 시체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목숨을 그러니까 우리 무슨 뭐 중동에서 자산폭탄 테러 하듯이 싹쓸이 충동, 자살특공대, 테러리즘, 파시즘의 시작. 정말 나쁜 건 다 갖다. 정말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거죠. 나는 그곳에서 이미 오래전에 일본 전학연의 몰락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 모순은 어찌했습니까? 당신들 무슨 짓 하고 있는가? 이거는 이 글에 본인이 나중에 뭐 이 죽음의 구판 거다 이 제목도 내가 쓴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생명사상을 이분이 이제 감옥에 아까 그 민청학령 그 감옥에 있을 때 생명사상의 경도가 됐다고 해요. 종교에 빠지고 특히 증산도에 굉장히 심취하고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또 특히 여성 모성성 이런 걸 강조하는 그렇다 해도 이렇게 본인의 그 변명이나 해명을 떠나서 글 자체를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대단히 잔인한 글이고 대단히 일방적인 매도예요. 이 글로 인해서 이제 91년에 김지아가 그 진보적인 지식인 진영에서 고립되는 이제 사태가 생기죠. 근데 보면은 그 글이 일반 시민들한테는 김지아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진짜 운동권들이 문제가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글이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감히 제가 김지아의 뭐 금자탑 뭐 이런 거에 제가 뭐 기스 하나 흠집 하나 낼 수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전 논술광사 출신으로서 취임사지만 보면은 이건 뭐 그런 형식을 갖춘 글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글은 아니지만 이렇게 쓰면 이게 일단 틀린 내용이 너무 많고 누구를 이제 설득하려는 글이 아니라 매도하고 비방하고 그냥 근데 그 글을 김지아가 쓴 거지.
그러니까 다름 아닌. 김재화가 썼기 때문에 운동권 당시 이제 지금 운동권 뭐 지금 뭐 있지도 않지만 그 당시에 어떤 대학 시절 대학생들의 어떤 생각에는 굉장히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그를 변절자라 부르자 뭐 그런 이거에 김재하에 답한다는 글도 나왔어요. 이제 김지아의 글을 시작으로 뭔가 여론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즉시 당시 서강대 박홍 총장이 이제 이 죽음엔 배후 세력이 있다 이런 말을 박홍 총장 오랜만에 연이어하죠. 듣는. 누군가 그러니까 이 죽음이 이렇게 순수한 죽음이 아니고 배우가 정말 이 어린 내 청춘을 바쳐서 이 보수 독재자의 내가 흠집을 내야겠다 이게 아니고 뭔가 누가 음험한 배후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IS야 무슨? 네,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온 데다가 그 뒤에 또 이제 정원식 총리 밀가루 테러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는 또 이런 여러 가지 공안 정국을 좀 타개해 보려고 교수 출신의 정원식 씨를 총리에 임명했는데 이분이 이제 앞서서 문교부 장관을 하셨어요. 그때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 장관을 하면서 전교조를 탄압했어.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문교부 장관 물러나고 이제 여러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셨거든. 그래서 이제 총리로 임명됐는데 그때 이제 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글로 다 몰려갔지. 마지막 강의. 네.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도 몰려갔지. 야 이거 전교조 탄압했던 저놈 가만둘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로서는 상당히 학생들도 왜냐면 맨날 파이프로 하고 뭐 저 최루탄 맞으면서 화염병 던지고 이러다가 온건하게 이제 계란과 밀가루를 던졌어. 근데 마침 기자들이 거기 다 와 있었거든. 그래갖고 백발의 교수가 막 밀가루 범벅이 돼서 황급히 도망가다시피 하는 그 사진이 막 도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유교걸, 유교맨, 유교우먼, 유교걸, 유교보이가 많아가지고 누가 뭘 잘못했든지 그냥 아무튼 스승한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비주얼이 좀 충격적이긴 해요. 비주얼이 노 교수가 밀가루 범벅이 돼가지고 도망가니까 일반 사람들 봤을 때는 야 아무리 그래도 그 앞에 다 너무 많은 걸 빼먹긴 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자가 스승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폐륜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좀 심하죠. 그래가지고 어르신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운동권 학생들 과격하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운동권 최대 실책으로 항상 거론이 되죠. 정원식 총리 테러. 그 정원식 총리는 사실 그때 총리 일 다 한 거야. 그렇지 몸을 불살라서. 본인 한 몸 불살라서. 사실 뭐 밀가루 맞으면. 밀가루 한 맞고 그냥 그러면 다 했지 뭐. 운동권 작살 났는데 뭐. 거의 한 번 맞춰 혈혈 뭐 단신으로 거의 뭐 정권을 뭐 살려냈다. 보위했다라고 봐야겠죠. 그 시작이 이제 김지아였기 때문에 더 밉죠. 학생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계란 밀가루면 진짜 양반인데. 그리고 저 여섯 명인가요? 그 열사들의 목숨. 그러니까 그 앞에 그러니까 김지아 씨의 저 글도 죽음의 급판을 거쳐 젊은 것들이요. 뭐 생명이 뭐 가장 중요하다. 맞죠, 맞는데 그 앞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가 생략된 거 아니야. 우리 앞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를 좀 생략하지 않는 운동을 좀 벌여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젊은 것들이 왜 분신을 했고 누가 먼저 죽였고 누가 먼저 대학생을 때려 죽였는지를 앞에 이만큼 쓰고 그래도 젊은 것들이요 생명이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네크로필리아 이런 단어는 너무 그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인데. 그건 이제 성도착증, 그러니까 시체에서 성욕을 느끼는 그런 사실 잘 쓰지도 않는 그런데 그런 거를 막 못되게 나쁘게 쓰려고 막 고민해 나온 결과로 보이잖아요. 김지아니까 모르고 썼을 리도 없잖아요. 모르죠.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너무 앞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를 너무 많이 빼먹은 되게 못 쓴 글이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야. 보수 언론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울 지하철을 다 마비시키면 되냐는 거예요. 전장현 시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를 뭉탱이로 다 빼고 얘기하면 되냐고. 시민들이 그러니까 뭐 또 언론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시위에 나와가지고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면 되냐. 그것 때문에 뭐 출근이 늦어지고 어떤 애들은 시험 보러 늦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를 너무 생략하는 게 문제다. 이유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죽음의 급판을 거쳐라는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왜 더 문제냐면 예를 들어 KBS가 그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냥 뭐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 KBS니까 조선일보니까 아 걔네 뭐 언론이야 마씨 뭐 정권에 뭐 충성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김지아가 이렇게 썼다니까 일반 시민들도 이거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운동권에 대해서 그때부터 배관시하기 시작하고 운동권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목숨을 던지고 이 두려움을 극복해서 온몸으로 독재한 거한 분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저분은 그렇게 했잖아. 근데 그렇다면 저분이 얘기하는 무언가가 왜? 권위가 있지. 그렇지. 왜 저렇게 목숨을 버려하면서까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들어봐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앞에를 다 날려버리고 죽지 말라는 얘기밖에 없어 보면은. 그리고 니네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민중이 그렇게 경박스럽게 자살하냐고. 아니 경박하게 자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 그냥 생업에 바쁜 생활인들은 뭐 그렇지 선 넘었네. 아니 그 선 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김지아의 글을 보고 실제로 여론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91년에 김지아의 어떤 입지가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살긴 했죠. 91년. 그치 91년이면 제가 이제 저는 3학년,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네. 5학년이면 뭐 상당히 시골 나이네. 알 거 다 알던. 네. 그때 김지아 글 보고 좀 저도 황당하긴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김지아 씨가 이 글 쓰기 전에는 이 직전까지는 계속 괜찮았던 거예요? 글쎄 뭐 약간 그런 뭐 조짐이 있었던 거야? 이런 글은 처음이었으니까 다들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 김영주 여사께서 이제 박경리 선생의 사위잖아요. 김지아 선생이 상당히 이제 좀 김지아 선생이 여리고 상처를 잘 받는데요. 그래서 이 운동권 동지들로부터 좀 삐져 있었대. 뭐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자기를 푸대접했다고 생각하고 뭐 이 글을 쓴 뒤는 완전히 이제 저 작가 협회에서 제명되고 막 그랬거든요. 더 그게 심해졌죠. 그래서 왕따를 당했다며. 근데 왕따 당할만 하지 뭐 이렇게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은 그거를 못 견디고 막 정신병원도 가고 12번이나 가셨다니까. 술만 드시고 아주 몸이 더 피폐해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본인이 또 자처하신 면이 아니 있으니까. 글 자체가 비극이야. 네. 이런 글. 근데 이제 이건 워낙 옛날이고 그래서 이제 뭐 김지아는 그렇게 뭐 생명사상에 천착하면서 그 뒤로 책도 몇 번 냈어요. 증산도에 좀 심취하셨다가 또 나중에 철회하시고 증산의 어떤 사이비 뭐 증산 들어봤죠? 네. 단월드 창시하시고. 네, 뭔지는 알아요. 네. 또 나중에 또 입장을 또 바꾸시고 뭐 약간 좀 방황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최근에 알고 있는 사건이 이제 2012년 대선 때 나오죠.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이제 박근혜로부터 모진 순환을 겪은 분이 이제 딸을 이제 지지한 건데 박정희. 네. 이게 이제 앞서 얘기한 그 생명사상에 따르면 여성이 이제 더 우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제 그 해 2012년 12월 4일에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이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대충격. 이 자신의 어떤 근간을 본인이 다 팔아먹었어요. 이 글에서 이 글 제목이 한류와 르네상스를 가로막는 쑥부쟁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싸이가 이제 막 한류 열풍을 막 불러일으키고 있을 때거든요. 이 이제 새로운 이 한류가 막 보아, 원더걸스, 소녀시대 막 해외 진출하고 이럴 텐데 이 한류를 누군가 이 쑥부쟁이가 가로막는데 그게 누구냐면 창비를 만든 백낙청이야. 갑자기? 창비를 만든 백낙청이 왜 갑자기 거론됐냐면 이 김지하의 어떤 정말 평생 동지 같은 분이거든요. 이 70, 80년대 이런 저항신이나 소설가들의 글을 출판하고 실어준 아주 그 문단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저항 세력의 당시에 이제 이분이 원로로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한 사회활동,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백낙청을 아주 직격하는 이 백낙청과 평생을 같이 한 동지였는데 어떻게 보면 백낙천의 좀 은인이기도 하고 백낙천이 김지아의 은인이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선 근데 갑자기 정말 원색적으로 근데 한류를 막는 게 백낙천인 이유가 너무 이상해. 아 나는 지금 전 이게 처음 듣거든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BTS나 이
싸이나 근데 그럼 강남 스타일 때예요 그때가 그러면? 네. 강남 스타일을 갑자기 백낙청 씨가 막으셔요? 그래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낙청이라는 분 개인이에요? 아니면 뭐 창비예요? 백낙청. 백낙청 씨가 왜 막으시지? 왜요? 이유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식이에요. 10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10개나 돼 이유가? 네. 그중에 하나 맞겠지. 백낙청은 한국 문학의 전통에 무식하대. 그는 한류 르네상스의 핵심이 자 여기가 아마 기하 형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한류 르네상스는 아까 얘기한 싸이야. 싸이. 강남 스타일. 그 핵심은 이 시의 모심에서 가장 중요한 리듬. 뭐 시의 시의 모심에서 시 낭송의 기본조차 모른 채 이 백낙청이 아니 강남 스타일을 백낙청 씨가 작곡 작사했나? 한류 르네상스의 핵심이 시래. 한국 시래. 아니 백낙청 씨가 한류에서 뭘 했는데 그 뭐 그러니까 강남 들어봐. 스타일을 이 시인데 백낙청은 뮤비에 출연했나요? 시 낭송의 기본조차 전혀 모른대. 그거랑 무슨 상관이지? 백낙청은 수십 년 동안 창비에서 한 번도 시문학사의 미학적 탐색을 시도한 적이 없대. 무식해서. 근데 긴 세월 동안 마치 문화사의 심판관 행세를 해왔대. 그 미천이 겨우 하버드대에서 영문학 전공한 거다. 너무 이게 논리가 안 맞지 않나요? 왜? 아니 그 10개라며 다 10개 알려줘요. 나 그 중에 하나는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야. 10개를 다 알려드려? 그 빨리. 저 10개 중에 제가 이제 하려던 말은 아니 백낙청 씨가 누군지는 저도 아는데 한류랑 뭔 상관이냐고. 강남 스타일이랑 뭔 상관이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김재를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이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 되게 슬프다고 글을 썼어요. 근데 이제 제일 저는 좀 화가 났던 부분이 10가지 이유 중에 백낙청은 자기의 사상적 은사가 리영희 선생이라고 하는데 리영희는 깡통 저널리스트에 불과하다. 그게 끝이야. 리영희를 앞세워 좌파 신문에서 얄팍한 담론으로 사기 행각을 일삼는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류랑 뭔 상관이냐고. 백낙청. 그러니까 백낙청이 그분이 미워 무슨 죽겠는 대중문화에 무슨 뭐 아까 이수만 씨가 예를 들어서 이수만이 문제다. 박진영이 문제다. 돈 스파이크가 문제다. 그럼 이해를 해. 그러니까 이해는 안 돼. 근데 왜 드러나 보겠는데 왜 갑자기 아무도 관심 없다고 백낙청 씨한테 지금. 왜냐면 한류 듣고 그러니까 한류 듣는데 그러니까 뭐 BTS 강남 스타일 뭐 소녀시대 원더걸스 그 당시 원더걸스였겠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백낙청 씨가 누군지도 몰라. 김종철 선생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 이 글에서 백낙청이 한류 르네상스 핵심인 시의 모심에서 가장 중요한 리듬조차 모르기 때문에 르네상스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 어디에 한국 문학의 전통이 들어있단 말인가? 안 들어있어. 노랫말은 가벼운 운문체일 뿐이고 리듬의 바탕은 사설조의 서양 랩이다. 그리고 한류와 시문학사는 거리가 멀다. 요즘 한류의 알맹이에 한용운, 김소월, 정지용, 김지아가 어딨냐? 없어. 이게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말이죠. 버터에 없어. 리영희를 깡통 저널리스트라고 불렀는데 전 여기서 너무 분노한 게 아까 제가 언급한 이 리영희 대화의 이 대화에서 이 정말 곳곳에 김지아에 대한 애틋함이 막 나와. 김지아가 아까 이제 감옥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다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막 이렇게 주변에 리영희 선생 같은 분들이 이렇게 숨겨주거든. 그래서 이제 막 어디 흑산도 같은데 숨었대요. 나중에. 근데 흑산도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김지아의 안전한 탈출을 기원하고 있던 나는 다음 날 그가 흑산도에서 나와 목포 부두에 상륙하려는 순간 경찰에 연행됐다는 소식을 들었어. 앞이 캄캄해지더만. 이렇게 회고를 했어요, 이분이. 근데 어떻게 이 고인이 된 더구나 이분한테 어떻게 이 깡통 저널리스트라고 이 되게 둘이 친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무리 맥락 없이 백낙청을 욕하고 싶어도 진짜 문제가. 첫째 백낙청이 한국 문학의 전통에 무식하고, 둘째 시의 모심에서 리듬에 대한 걸 모르고 북한 깡통 심파조를 제의로 떠받치고, 그리고 창비에서는 시 문학사의 미학적 탐색을 시도한 적이 무식해서 그렇고, 넷째 본인이 문화사의 심판관이 있는 듯 행세해 왔고, 다섯째 본인이 리영희는 깡통 저널리스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 그의 평론은 그냥 시비 거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곱 번째는 깡통 같은 시국담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본인은 원로라고 할 막걸리에 소주를 먹은 상태인 것 같다. 시국 얘기가 말이 안 된다. 9번째 백낙청은 정치관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10째는 마지막으로 시스이는 고통의 산물인데 문학을 해서 날조하려는 것이냐. 뭐 이게 끝이야? 각오가 돼 있는가? 스스로를 욕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다. 이 끝이야 글이? 큰일 났네. 전 이 글을 처음 봤어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 글이 이제 김지아에 대한 모두의 이제 기대를 희망을 저버리게 한 글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이런 거죠. 제가 김기화가 정연욱이 미워. KBS도 아니야. 클래식 대중화 가로막는 정연욱. 그러면 사람들이 클래식 관심 있는 사람들 볼 거 아니야. 근데 내용에는 클래식 얘기는 없고 정연욱은 뭐 술값을 잘 안 내고, 뭘 자꾸 강요하고, 막 그런 얘기만 계속 있는 거야. 지금 나 이걸 처음 봤네. 그거를 조선일보에 특별 김지하의 기고, 이름으로 특별한 기고로 한류 르네상스를 가로막는 쑥부쟁이. 잘나 말한다. 자칭 문학의 원로라는 백낙청이 바르고 쑥부쟁이다. 왜? 11째 어쩌고 둘째 어쩌고. 근데 다 10개의 이유를 다 받는 거야. 리영이를 사상적 은사로 받들면 한류를 가로막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망자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아니 이제 글에 대한 얘기니까. 있으니까. 네. 글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솔직히 좀 약간 너무 좀 그러니까 좋다. 얼마나 열받아요. 그 지난 독재 정권에서도 기득권을 누렸던 그 언론에 내 70년대 나의 그 빛나는 업적과 존재감을, 물론 그의 작품 세계의 대양가두 같은 세상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이유는 어쨌든 7, 80년대 행적 때문인데, 근데 너무 신기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지? 이게 현대사에서 갖는 의미가 그건 자기 게 아니잖아요. 물론 본인이 스스로 몸을 던졌으니까 해낸 것도 있지만 고초를 겪은 건 본인이지만 본인만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김지아를 따라서 본받아서 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투쟁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잃은 분도 있을 거고 삶이 망가진 분도 있을 거고, 그거를 그냥 다 꾸겨갖고 조선일보에 기고했어. 또 계속 조선일보 기고해. 왜냐면 조선일보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 신나는 거지. 운동권에 대부라는 사람이 자꾸 이제 운동권 욕을 하니까 그렇게 좋은 게 없지. 죽음의 구판도 여기서 걷어치우고. 그러니까 뭐 지금 진중권 씨를 뭐 김지아의 너무 아니다. 아무리 김지아가 그렇다고 해도 이제 진중권 씨의 글을 자꾸 이제 그 인터넷에 실어주는 건 똑같은 거지. 진중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뭐 민주당 개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에 자꾸 이용되시는. 근데 전 단언컨대 윤석열 취임사가 더 잘 쓴 것 같아요. 그거보다 못한 글이다. 예. 김지아가 직접 쓴 글인데. 잘 쓴 글인데 이거는 윤석열 취임사보다 못하다. 심한 거 아니야? 앞으로 모든 글은 제가 윤석열 취임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난 이거 처음 봤네. 그게 제일 유명하게 왜 우리가 김지아를 욕하냐 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글인데, 그래서 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김지아를 마음속에서 지웠죠. 네.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예를 다른 목마름으로나 오적 같은 경우에는 좀 반짝반짝해요. 글만 봐도. 그러니까 저는 뭐 내가 어디를 지지하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글 자체가 그 당시에 글은 정말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와. 근데 이거는 저는 죽음의 구판을 걷어채워라도 그 당시에는 뭔가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런 약간 좀 철학적이고 약간 심미적이고 탐미적인 그런 글 같은 것도 잘 실리고 되게 그런 걸 좋아했었나 봐요. 되게 낭만이 있고 약간 그런 글에 대한. 그래서 죽음의 구판을 걷어채워라도 뭔가 이 당시의 문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 걷어낸 거긴 하지만 그 당시엔 이런 글이 문법이었나 싶었는데, 이건 2012년 글이잖아요. 숙부쟁이는. 네. 이건 좀 뭐랄까 좀 너무 제가 괜히 그러면 한 게 아니라 가서 읽어보세요. 왜냐면 되게 금방 읽고, 왜냐면 글이 너무 격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이제 길게 얘기했는데 길지 않아. 너무 속상해. 91년 얘기, 2012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젊은 사람들이 그의 그 지난한 행적을 모르고 최근에 말년의 몇 가지 실수로 매도한다 고인을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91년과 2012년에
이 두 편의 글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정찬 작가 저희 아버지의 장편 소설 중에 이제 길 저쪽이란 책의 앞에 이제 박근혜 당선된 직후에 상갓집에 모인 구운동권 남자들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김지아는 70년대 암흑 속에서 우리 곁에 숨쉬고 있던 척도 기준이었어. 우리의 청춘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같은 척도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김지아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허물어뜨렸어. 혹독한 암흑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실이라 부른 것들, 존엄이라 부른 것들, 자유라 부른 것들, 사랑이라 부른 것들이 이 척도와 함께 허물어지고 말았어. 그 좌절감을. 근데 이거는 허물어진 수준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반격을 해오니까 창으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고. 혼자 그냥 허물어지시면 아 뭐 힘들었나 보다 이럴 텐데 갑자기 아 박근혜 얘기 된다고 이러고 뭐, 윤창중 잘했다. 윤창중 뭘 잘했다고 그랬죠? 인사를 잘했다. 아, 윤창중 예.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면은 검색해 보세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되게 뭐라고 하긴 또 애매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윤창중 인사 그 아시죠? 그랩 블리츠크랭크 그랩 윤창중 선생. 김지아 동아일보에 1월 8일 기사입니다. 2013년. 김지아 윤창중 임명 잘한 일. 박근혜가 막말 하겠어?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대통령 박근혜 씨는 막말에 말을 별로 안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때 이게 이제 이 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한 말인데 이 저 김현정 앵커가 그러니까 이 김지아가 여기 나와갖고 김대중 노무현 욕을 엄청 했어요. 북한에 돈 갖다 바쳤다고. 그래서 김현정 앵커가 그렇게 지원을 해서 통일과 가까워졌다는 의견도 있다 했더니 이 방송 빨갱이 방송이요? 라고 해서 또 무리를 일으키셨어. 그래서 아나무인이시셨구만.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죠. 왜 이렇게 되셨나? 그래서 결국 이때 이제 많은 평생 그 본인의 존재감을 스스로 허물어뜨린 뒤에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잊혀진 뒤에 이제 거의 10년 만에 부고로 다시 돌아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사이사이 인터뷰 같은 건 뭐 없어요. 조선일보랑 하면 했더만. 그게 최보식? 그 이때일 걸?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기 전. 그러면 아니야, 근데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했어요. 맞아. 촛불 시위 때 한번 했었다. 그때도 저주에 가까운. 근데 이제 촛불 시위 잘했다. 뭐 당시에 우리 미투 운동 뭐 좋다 이런 얘기는 하셨어요. 뭔가 그러니까 저는 김지아 씨를 이제 이른바 망가진 이후에 접했고 뭐 글이나 이런 거 접했지만은 정말 그 암흑 같던 정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나라는 진짜 군인들이 다 독식하고 뭐 민주주의는 지금 요원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등불 같은 존재가 필요했을 텐데 그 어떤 영웅, 사실 영웅이었죠. 사실 그 당시에 영웅이죠. 영웅이죠. 진정한 영웅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영웅이었다가 지금은 586 운동권 아니면 청와대에 들어간 분도 계시고 국회의원인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김지아 씨는 되게 등불 같은 존재였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이 확 이렇게 변해버리는 건 굉장한, 저로서는 이렇게 예상하기 힘든 그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그를 존경했던 분들의 충격은 어떻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나쁜 건 괜찮은데 이 숙부쟁이 글은 너무 수준이 그냥 증오만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증오와 감정만 보이는 그냥 미운 거야. 그냥 문재인 감옥 가라. 왜? 아무튼 가라. 뭐 이런 거잖아. 지금 시위하는 거 보면 아무튼 감옥 가라. 여적죄로 가라. 왜? 아무튼 가라. 그 수준이야. 세 번째 물어보면 너도 빨갱이냐? 뭘요? 이제 계속 물어보면 이제 반문을 늘 하잖아요. 반문. 너도 빨갱이구나. 아니야. 나 미국 좋아해요. I love America. 버거킹 없으면 못 살거든요. 전 맥도날드 없으면 전 맥세권 아니면 못 살아요. 저는. 하여튼 이 죽음으로 우리가 그 삶을 돌아볼 때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되물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서 되게 본인도 사실은 친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다 잃었죠 뭐. 다 잃고 외로웠대요 말년이 되게. 되게 안타까운. 황석영 선생 만날 때 제가 이제 술 먹다가 김지아 선생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픈 사람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러시더라고. 음. 아예 상대를 안 하시더라고. 음. 그래서 하여튼 뭐 씁쓸하게 어쨌든 떠나셨으니까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다시 한번. 근데 이런 걸 실어주는 조선일보가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지. 저 이런 글을 실어준 조선일보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해요. 자, 아무튼 김지아 시인 김지아 어디가 시인 김지아 선생 이제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고 앞으로는 편한 곳에서 영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뭐 예정대로 우리 원래 하려고 했던 이제 신경숙의 외딴방 저희 몇 권 안 남았습니다. 외딴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김지아 시인 관련해서 공유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들어와. 방송에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안타까운 진짜 슬픈 얘기다. 자, 그럼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까지 신경숙의 외딴방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책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